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막 한국에서도 일본 살아난다 막 얘기 나오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야 나는 지금 공부하다가 거의 쓰러질 뻔했는데 네. 엔저는요. 예. 세금 올리지 못하니까 편법 세금 올리는 거예요. 국민들의 자산을 쫙 빨아당겨 가지고 일본 국가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이해갑니다. 엔화가 100엔 1달러든 100엔 하던 게 200엔으로 떨어지면은 예. 국가 부채가 반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일본은 지금 국가 빚을 갖고 있어요. 예.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쫙 뽑아가지고 예. 그걸 세금으로 명목 세금으로 올리면은 이게 선거에 견뎌내지 못하니까 편법을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요즘 엔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33년 만에 이 엔저가 역대급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엔화가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가 3.1%를 찍으면서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에 그렇다 그러면 엔저도 어느 정도 멈출 시점이 됐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일본 연구만 30년 동안 하셨고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일본 반도체와 한국 반도체를 비교해 주시면서 큰 관심을 받으셨던 개요대학 정치학 박사시고 경제학 박사십니다. 우리 이명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박사 하기는 없으시고 이거 없어요. 한국 국제정치학회 예. 부회장이시고 지금 국제정치학 박사시네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어떻게 정치학 박사께서 이런 반도체 이야기와 엔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의 문제는 네. 국제정치 문제인 거예요. 예. 이게 단순히 하나의 개별 산업의 문제가 아니고 이 국제정치, 특히 동북아 국제정치에서는 이게 완전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동은 석유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게 한 시대를 풍미할 정도로 국제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오일머니 네. 해가지고 엄청났지 않습니까? 예. 그게 미국이 얼마나 중동에 관여를 많이 했습니까? 그게 다 그 기름 때문이죠. 근데 앞으로는요. 저는 기름보다 반도체가 더 중요도는 기름을 앞서갈 거다고 나는 보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우리는 기름은 한 방울 안 나지만 반도체는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국제정치학자로서는 엄청난 하나의 관심 요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공부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일본의 반도체라는 거는 뭐 기계학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데는 이 국제정치학자나 사학자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어떤 네. 의미에서는. 예, 예. 지금 반도체는 정치 문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가 무기잖아요. 네, 완전히 무기죠. 뭐 군사 장비도 물론이고 상업용 장비 안 들어간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두 개인 것 같아요.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네. 일본이 지금 전략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 인프라 작업인 엔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대급 엔저라 그러는데 우리 이제 이명찬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150엔 정도 돼요. 150엔, 152엔까지도 예, 떨어졌죠. 예. 최대. 네. 그랬는데 최근에 잠시 또 멈칫하면서 141엔까지 또 그랬죠. 반등을 좀 했죠. 예. 그러다 다시 145엔까지 또 왔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렁출렁은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그 흐름을 보면은 네. 이게 내리막길로 쭉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나오는 글들 보면요. 170엔까지 곧 갈 거라는 얘기들이 예. 글들도 많고요. 200엔 머지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적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분석해 보기에는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예. 중요하겠죠. 예. 이 엔화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중요한 게 금리가 있고요. 네. 각 나라가 그렇죠. 지휘하는 금리가 가장 크겠고 예. 이건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역 수지라는 겁니다. 네. 한 국가가 계속 흑자를 계속 남기는 국가는 그 화폐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계속 적자를 내는 나라는 그 화폐 가치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동안 일본은
만성 흑자 국가였어요. 항상. 예. 그랬는데 최근 한 10년 가까이는 서서히 적자로 돌아서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적자가 아예 구조화됐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차원에서 최근에 미국이 워낙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네. 그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서 급격하게 이제 120엔대에서 110엔 이때에서 152엔까지 막 너무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좀 심하다. 이렇게까지 일본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 이거는 조작을 한 거죠. 조작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는. 누가 조작합니까?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의 외환 보유고와 금리 수준과 환율 수준을 주변국 환율과 경쟁적으로 구도를 맞춰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그냥 놔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조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강한 편이면 그냥 방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안 그래도 화두입니다. 박사님 보시기에 아까 금리도 내용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금리 정책을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다가 지금 약간 플러스 금리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다시 금리 정상화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할 거다. 그다음에 0% 금리도 조금 이제 올리지 않겠냐. 그런 이제 반응들이 좀 있었다가 훅 꺼졌어요. 최근에. 왜 훅 꺼졌습니까 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없다. 인하할 가능성이 없다. 당분간 없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본 은행, 일본 정부로서는 더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150엔보다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게 궁금하네요. 그게 진짜.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본은 지금 계속 0%대로 해왔잖아요. 이게 한 30년 3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길게. 뭐 30년 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이 여기에 아주 완전히 그 몸이 익숙해져 버렸죠. 그렇죠. 기업이나 모두가. 여기서 금리를 올린 순간 완전히 지각 뭐라 그러나 이걸 지진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뭐 나라 전체. 그렇죠. 이 부분을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단 가장 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분이 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일본의 그 국가 빚이 265%예요. 네, 맞습니다. GDP 대비 265%인데 거기에 국채를 발행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일본 국가 예산이 105조에서 110조에서 쭉 그러다가 최근 1, 2년, 2, 3년 팬데믹 이후에 추가 경정에 의해 가지고 30조엔 정도씩 해왔어요. 그러니까 140조엔 가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세수가 어느 정도 거치냐 하니까 60조에서 70조. 택도 없이. 그럼 나머지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채권 발행해야죠. 채권 발행,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금리 떨어지죠. 그럼 떨어지죠. 이걸 매년 발행해야 되는 걸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가 또 사느냐? 해외에서 사느냐? 아니죠. 미국 국내에서. 일본 국내에서 다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채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 일본 은행이 53%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 중앙은행.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53%를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죠.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또 이제 있고. 그것만 놓고 보면 사회주의 경제죠. 완전히 사회주의 경제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죠. 정부의 부채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되는 거죠. 그 증가되는 게 1% 올렸을 경우에 28조 6천억 68조 6천억 엔 정도 그 손실액이 나온다는데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이 11조 좀 넘어요.
택도 없네요. 1%만 올려도 일본 은행 파산한다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예. 그게 파산 안 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게 이제 금리를 당장 줘야 되는 돈이 아니니까 뭐 그렇죠. 당장 파산하지 않는다. 장단기 채권이 있을 거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돈을 또 찍어내서 어쨌든 주면 되니까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예. 최근에 해외 어떤 그 기사를 보면요. 일본 엔화가 어디하고 비교가 되냐면은 네. 리라. 이탈리아 리라. 아니 이제 터키의 예. 리라. 튀르키예. 예. 예. 터키 리라. 이탈리아는 옛날에 리라를 썼는데 지금은 유로 쓰고 있죠. 제가 깜빡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르헨티나 페소. 페소. 같은 레벨이라고 보고 있어요. 독일 어떤 은행이. 예. 돈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네요. 돈 가치 없다고 보는 거죠. 튀르키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율이 뭐 100%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나라하고 지금 비교가 되고 있어요. 예. 일본이 네 번째라 그러는데 러시아 화폐하고 예. 루블로 하고 예. 그 네 개 부류가 한 부류라는 겁니다. 루블, 페소, 튀르키 리라, 예. 예. 일본 엔화. 이게 뭐 어떤 시장의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일본 은행에 아주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제 이게 뭘 말하느냐 하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일본 엔화 하면은 준기축 통화. 대체로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무기 엄청나게 대단할 거라고 생각했죠. 성능이. 근데 막상 전쟁 치러보니까 형편없었잖아요. 예. 저는 이걸 일본 엔화하고 좀 비슷하게 비교해 보셨다고 재밌네요. 예.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엔화는 대단하고 일본 경제는 대단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네. 저는 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요. 거기서부터 엔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재밌습니다. 예. 네. 아니 좋습니다. 예. 그런 시각도 필요하고 사실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정치 경제적인 요건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 제가 그냥 뭐 내피셜로 하는 얘기 아니라 그렇죠. 일본에서 쏟아져 나오는 글들을 전부 읽고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소위 이 자국의 어떤 걱정, 자국 경제에 대한 걱정. 왜냐하면 화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국 경제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거니까. 핵심 중 핵심이죠. 이 가치가 150엔, 200엔으로 간다는 말은 일본도 중진국 수준으로 그냥 급락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중진국 이하로 내려가는 거죠.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 이명찬 박사님께서는 금리 올리지 못한다. 예. 엔화는 200엔대까지도 뚜껑이 열려 있다. 예, 항상 열려 있다. 열려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예. 혹시 투자하시려고 생각했던 분이 제 말씀 듣고 투자 안 하고 나서 나중에 저를 막 비난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저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분석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단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큰 흐름을 놓고 얘기하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제가 좀 해봐서 아는데 이게 올라가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막 고리락내리락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원래 이렇게 이제 사회하는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시청자분들이 좀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니 잘났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어쨌든 잘난 척 좀 할게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본 엔화는 앞으로 200엔까지 갈 것이다. 두 번째. 다른 말로 하면 금리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의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세 번째, 거기에는 일본이 GDP 대비 265%의 채권을 정부가 발행해서 들고 있기 때문에 채권, 정부 부채 규모 때문에 정부로서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파산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틈에 네 번째, 그러면 수출도 많이 하고 이 틈에 그럼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도 다시 구조조정해서 이렇게 보고 이 틈에 미국과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꼼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되겠네요. 네, 뭐 대충은 지금은.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학술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 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일본에서는 YCC 그래가지고 수익률, 제어 곡선 이런 표현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장기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에서 3개월짜리 또는 1년짜리 국채금리를 뺀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보통 미국에서는 100% 확률로 100%입니다. 13개월 뒤에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게 경제 학술지에 나온 100% 확률을 가진 내용이에요. 그걸 경제학자시니까 잘 아시겠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이는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일본이 의도한 게 아니라 일본 경제가 사실상 침체되고 있고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엔화가 힘을 잃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인지 요거 판단하는 데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사이클 같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이제 일본이 경기 침체가 오래됐잖아요. 잃어버린 30년. 이게 나는 엔화 약세의 큰 백그라운드라고 봅니다. 옛날에 일본이 잘 나갈 때는 뭐 엔화가 막 팍팍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멈추고 거기서부터 경기 침체가 30년 가까이 되면은 이게 생산력이 잘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수출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결국은 그렇죠. 적자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적자가 계속 쌓이면은 그게 그 나라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이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네요. 그 사이클로 들어갔다는 건데 제가 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언제적이냐 작년 12월 달이에요. 1달러 200엔도 가고 해야 이게 다들 이게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주간 현대 여기도 보면 1달러 200엔 다시 도래인가. 그 다음에 이분은 막 후지마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그 전설 딜러라고 얘기 늘 되어오던 사람인데 1달러 180, 200엔 녀수가 설마 라면 웃을 수 없는 이유. 이런 글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뭐 방금 그분이 이제 동경대 경제학자로도 일본은행의 쓰레기화를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한마디 할게요. 동경대 교수가 일본은행의 총재를 맡았다. 그렇죠. 이거는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례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보통 학자들이 중앙은행을 맡지를 않고 일본은 관료주의적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안에서 큰 사람들이 쭉 올라가서 했는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수혜를 했거든요. 일본 은행에서 성장한 분이나 일본 재무성에서 금융과장 하셨던 이런 분들 번갈아 가면서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 1년 교대교대를 하라. 그리고 거기에 오비들도 많잖아요. 항상 서로 하려고 해서 경쟁이 치열한 자리입니다. 얘기가. 그렇죠. 근데 이 후지마키 다케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2년 전부터 그런 얘기했어요. 올 4월 달에 일본은행 총재 그 일본은행에서 성장한 사람이나 재무성에서 나온 사람이나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럴 거다. 다 달아날 거다. 왜 그러냐. 앞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장담을 했어 이 사람. 그렇죠. 그런데 딱 그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도 그 다음에 부총재가 맡을 거라고 거의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내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근데 사람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다 달아나 버렸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동경대 교수가 맡았느냐? 그 동경대 교수는 그 지옥의 그 강도를 경험해 보지 못해 가지고 우에다 총재. 지옥이라는 건 알면서도 그 지옥이 설마 그 정도 심각한지는 못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이 뭐 딜러였어요. 전설의 딜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계속 하는 얘기가 저 같은 사람은 이 환율을 오래 다뤄왔는데 그거 20몇 년 동안 나는 각혈을 3번이나 했다. 그만큼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이 작업이다. 예측하기 어렵고 내가 보기에는 모든 수치가 엔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지금만큼 이렇게 딜러하기 쉬운 환경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올라갈 요소와 내려갈 요소가 항상 기량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어느 게 더 크게 작용할지 그게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자기가 보기에는 웬간한 건 다 엔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수치들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우에다 씨 동경대 교수가 일본은행 총재 맡은 것은 내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모든 걸 뒷받침하는 이게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어떤 증거를 내놔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1달당 500엔까지 갈 거고 얼마 머지않아서
휴지 조각이 될 거다. 엔화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면은 비난을 많이 받아요.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점을 얘기해라. 언제쯤이냐. 뭐 막연하게 예언자 같이 뭐 500엔 떨어지고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될 거다. 그게 뭐 100년 후인지 200년 후인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예. 시점을 얘기해라. 예.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런데 머지않았다 얘기.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이번 총재 기한 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안 맡으려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길어봤자 5년인 거예요. 네. 이제 벌써 한 4월 달이니까 한 6개월, 7개월, 8개월 가까이 갔잖아요. 네. 8개월 가까이 갔으니까 4년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사이에 예. 큰 변동이 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그러면 방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몇 개 적어놨어요. 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네. 지난번 그 한중일 사무처에서 세미나를 했을 때 한 5, 6개월 전입니다. 일본 쪽에서 이제 참여를 했어요. 네. 한분 여성 경제학자신데 제가 드렸던 질문 내용을 들으시지만 일본 경제는 침체 국면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지만 괜찮다. 왜? 일본은 수출 의존도가 예전같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네. 일본은 이제 내수시장 중심으로 네. 1억 4천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인구가 이 정도로도 충분히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려다가 말했어요. 그 네. 추가적인 질문은 빚은 어떻게 갚을 건데 근데 네. 그 내국이지만 네. 어쨌든 갚아야 되잖아요. 네. 국민들한테. 그럼요. 그 어떻게 갚을 건데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질문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일본 내부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위기의 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그럼요. 위기의식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죠. 중국의 인민은행장을 지난번에 시진핑 총서기가 판공성 총재로 바꿨어요. 네. 그 판공성 총재가 누구냐면 외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7.3, 7.5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 지위 구축이라고 하는데 약점이 잡힐 수 있으니까 네. 외환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우에다 총재는 외환 전문가십니까? 금리 정책 전문가십니까? 금리 정책이죠. 금리 정책이세요. 네. 그분이 이제 그 일본은행 자문위원을 오래 하셔가지고 그 연으로 이제 총재가 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자, 그러면 우에다 총재의 생각은 네.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 어떻게 하는 거 봐서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까? 일단 엔화가 180에서 200엔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금리가 더 떨어지고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금리를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중앙은행이 파산할 건데 네. 어떻게 하죠? 오에다 그러니까 총재는. 방금 저한테 질문하신 게 오에다 총재가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죠. 네. 선택지가 없어요. 없다. 선택지가 없어서 예. 그러는 거지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사실은 우에다 총재가 들어섰을 때 앞에 구로다 총재가 너무 그 2차원 완화 정책을 계속 너무 그렇게 하니까 네. 이제 좀 바뀔 때가 됐지 않느냐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우에다 씨를 총재를 앉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에다 총재라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죠.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자를 올리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다는 게 국내에서. 그래서 못 올리는 게 굉장히 커요.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정부의 빚도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파트를 은행에 돈 빌려다 샀지만 일본 사람들은 어떠냐면 은행에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그 변동금리로.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겠죠. 뭐. 평생 가도 이게 금리 안 올 거라 생각해서 예. 다 변동금리로 다 했어요. 예. 이렇게 갑자기 변동이 올 줄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겨우 조금 올렸는데 12만 원씩 나가던 그 이자가 15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네. 일본 사람들에게 3만 원 올라가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거. 3만엔. 3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0만 원이 30만 원인데 예. 거기 매달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그게 보통 70대까지 계속 가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은
그 쌓이는 돈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그 제일 먼저 그 은행에 융자내서 아파트 지은 사람들 네. 대부분이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파산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죠. 이제 중소기업들이 예. 일본의 기업은 99.7%가 중소기업이고 그렇죠. 0.3%가 대기업인데 네. 인원수로 보니까 예. 대기업이 한 31%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대기업은 엔저가 되니까 완전히 살판 났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돈을 버는데 뭐 30%, 40%까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어떠냐? 61.7%가 네. 최근에 그 수치를 봐도 61.7%가 적자 기업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기업에서 어떻게 임금을 올려주냐 이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자까지 이제 올라가면은 예. 줄도산할 거라는 겁니다. 예. 본능적으로 생기는 질문이 보통 대기업이 0.3%밖에 안 되지만 일본도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네, 네. 앞에 선단에 미쯔비시, 히토츠 쫙 가고 네. 뒤에 중소기업 선단이 뒤따라서 쭉 가는 형태가 아니겠느냐. 네, 네. 그러면 대기업에서 수출이 그렇게 늘어서 수익 구조가 예를 들어 30% 이상 늘어났다. 그럼 중소기업들도 협력업체들이니까 네.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61.7% 오히려 적자를 내보고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경제 발전하는 이유가 예. 아주 고약한 그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쥐어 짜는 거예요. 밑에. 원하청 관계에서 그게 단가 후리기 한다. 단가 후리기. 아 그거 뭐 완전히 그냥 꼼짝말아예요. 예. 물론 이제 어떤 통계치로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낫다 그래도 그런 네. 얘기까지 하는 걸 보긴 봤는데 네. 우리나라 엄청 심한 그 샘플을 보고 비교했나 보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이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180% 정도 더 늘어났더라고요. 예. 현금 쌓아놓고 있는 게. 네, 현금 쌓아놓고 있는 게. 안 주는 거죠. 밑으로 안 주는 거예요. 자기 회사원들한테도 배부 안 해요. 보통 우리가 흔히 스필오버 이펙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필오버를 안 한다는 거니까 문제는. 아베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대기업들이 먼저 돈을 벌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하청업체들에게 돈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에게도 봉급이 올라가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수요가 또 그렇죠. 창출돼 가지고 선순환으로 갈 그렇죠. 거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디서부터 딱 끊겼느냐. 예. 대기업이 돈을 벌어도 밑으로 돈을 안 내, 스필오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왜 그럼 대기업은 그러냐. 예. 대기업은 지금 경영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 버블 때 예. 그걸 아주 혹독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코스트를 삭감하면서 회사를 유지해왔던 사람들이 대체로 지금 경영진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는 리스크 감수해서 노 리스크 노 게인이잖아요. 그 리스크를 감수 안 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꾸 현금만 쌓아두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 대기업 총수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막 몇십조, 뭐 100조까지 막 투자를 막 던질 수 있는데 네. 일본에 과연 그런 그 경영진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현금 뭐 유보성 자금으로 많이 들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가끔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거는 이제 기업의 구조적 측면에서도 하나의 원인이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그 중에 이제 예. 제가 볼 때는 한국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정말 쌓아두는 게 네. 나중에 어떤 크게 투자하기 위해서 네.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고 봐요. R&D 측면에서. 그리고 네. 그게 이제 대기업의 오너 체제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영진들이 그 네. 샐러리맨에서 올라와서 예. 경영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이제 뭐 기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에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히 하지 장기적은 그건 내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뭐 여기 10년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오래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63년도에 중소기업 기본법인가가 뭐 만들어졌는데 예. 그때 이제 중소기업들 도산을 막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예.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99.7% 좀비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좀비 기업이 퇴출되고 해야지 거기에서 그 인원이 다른 생산적인 곳으로 옮겨가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거의 무이자에 가깝게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그걸로 융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돈이 이제 이자가 올라가는 순간 그게 안 되니까 여기에서 완치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과연 어떤 정치가가 그 금리 인상을 과감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이 연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뾰족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티핑 포인트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일본 경제가 네. 겉으로 보기에는 1950년 6.25 전쟁의 덕을 보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허에서 하나의 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네. 일본 경제지만 지금 이렇게 자세히 한번 들여다놓고 보면 요 표 끝에 딱 서가지고 네. 잘못하면 그냥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거기에 와 있다 이렇게 정확히 보시는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개미지옥이라고 표현했는데 아, 예. 개미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꼼짝 타서 못하잖아요. 지금 일본이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그 박사님도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우주 천체 과학을 하시는 분들 또 경제학자들 중에서 이제 다크매터라는 표현을 써요. 네. 암흑물질. 네.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반짝반짝 별은 빛나는데 보이지 않는 별도 있다. 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네. 이 별들은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네. 밤에 빛을 내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해외에 투자한 여러 기업들이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뭐 일본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거나 수출 규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한 것도 많이 있고 네. 우리나라도 뭐 OK 저축은행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일본 자본이 네. 미즈호 은행도 있고. 그렇게 식으로 놓고 보면 일본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더하면 네. 일본 국내 부채와 해외 자산을 더하면 뭐 거의 똔똔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걸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 한번 보시면요. 2022년 일본 경상흑자가 예. 11조 4,432억 엔이죠. 예. 이 흑자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1조 원 정도 흑자가 났다 이렇게. 예. 그런데 이게 1차 소득 수지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주로 예. 해외 자회사 이익이 해외 투자한 예. 그 이익이라든가 예. 뭐 돈이 들어온 거죠. 이제. 그렇지. 돈이 예. 들어온 거죠. 예. 이게 35조 엔 예. 이 흑자라는 거. 이게. 그렇죠. 이게 해외 자산인 겁니다. 일본이. 네네네네. 그럼 무역 수지는 보면은 15.8조 엔 적자예요. 적자고.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무역 적자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거기에 돈을 많이 지불해서 그런 거예요. 물건을 평소보다 적게 팔았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수입 물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게 이제 덩치는 똑같은데 가격이 더 커지니까 이제 손해가 본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15.8조 엔 적자라는 예.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서비스 수지가. 예. 서비스 수지가 5.6조 엔 적자인데 예. 여기에서 연구개발비 지급 증가하고 디지털 예. 적자가 4.7조 엔이죠. 네. 요게요. 요게 계속 팽창하고 있답니다. 디지털 적자라는 게 어떤 적자를 일본이 디지털화하기 위해 가지고 예. 가팜이라든가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자문 회사들에게 예. 돈을 지급하는 거. 아. 일본 사회가 디지털 사회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이제 변신하려고 온갖 자문을 받는데 이게 밑빠진 독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일본은 우리만큼 디지털 따라오려면 10년 이렇게 투자해도 절대 못 따라오더라고요. 어렵다. 네. 근데 이 돈이 계속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제2차 소득 수지 이거는 이제 해외 자금 원자 예. 이런 건데요. 예.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작권 사용료가 이렇게 적자가 계속 적자가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적자가 일어나죠. 네네. 그래서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도 엄청나게 급격하게 지금 적자로 내려가고 있고 그렇네요. 전문 경영 컨설팅 서비스, 인터넷 광고 이래서 이제 디지털 적자가 5년간 약 2배, 네. 앞으로 10년간에 4배로 늘어날 걸 봐요. 근데 요 금액이요. 이게 엄청나게 커지니까 이 부분이 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1차 소득 수지가 방금 그거잖아요. 네. 그 해외 투자했던 데서 해외 자산에서 다국적 기업에서 이제 뭐 해외 소득 자산에서 가져오는 거죠. 얻게 되는 네. 이익이 그게 아까 35조에는 좀 넘는데 네. 여기에서 한 70%는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투자되고. 네.
그럼 실질적으로 현금 플로우로 봤을 때는 예. 적자라는 겁니다. 예. 그 70% 가까이 돈이 빠져나가 버리고 돈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 경상수지로 봐서는 분명히 흑자인데 현금 플로우 상에서는 이게 적자가 계속 근데 여기 앞으로 바뀔 가치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가는데 자꾸 마이너스 되는 게 뭐냐. 디지털. 이 서비스. 네. 이 돈이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 앞으로 무역 적자는 고조화될 거라는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빨간 선 자체가 이제 그게 경상수지를 나타내는 건데 무역수지. 무역수지 서비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무역수지 추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이 굵은 선이 수출이고 점선이 수입이라 보면 여기까지 쭉 비슷하게 오다가 2021년부터 급격히 이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저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 이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게 야 엔화가 이 너무 강한 것 같아. 그러면 엔화를 갖다가 떨어뜨리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조작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떨어뜨리자고 하는 게 조작이긴 한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그렇죠.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춰 나가는 건데 그 맞춰 나가는 환경 자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경제 환경 자체가 구조적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박사님. 니케이는 왜 이렇게 높아요? 그건요. 일본 은행이요 주식을 5% 이상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체 주식에 상장된 종목의 5%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치면은 연금 기관 있잖아요. 거기서 한 6%, 7%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 정부가 한 12% 정도 가지고 있다. 12%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난리가 나죠. 그렇죠. 계속 떠받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떨어지게 놔두질 않는 거 하나고 주식 상장했는 회사가 자기 상장 금액보다 떨어질 경우 가치가 떨어질 경우 그게 맞춰라. 최소한 자기 자본만큼은 주식을 사라. 그것 때문에도 많이 올라갔다 그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정책을 계속 펴는 거예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핵심적인 거 하나. 아베 총리 때는요. 자기가 총리 오래 하려고 좀 내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아베 총리는 자기 총리 오래 하는 것밖에 관심 없었다는 생각합니다. 장기 집권. 그리고 그 밑에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하면 그 밑에 카르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만세인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전부 한 게 뭐냐. 주가 올리는 거예요. 정부가 아주 앞장서서 주가 올리는데 아주. 이익 공동체인데. 이익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표시가 명확하게 나오는 게 주식이잖아요. 주식 떠받치는데 온갖 방법을 다 썼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또 뭡니까? 워렌 버핏이 뭐 일본에 주식을 샀다 그러죠. 그게 대기업들 겁니다. 대기업들 어떻습니까? 엔저가 되니까 완전히 초화 파티가 벌어졌잖아요. 그 돈 아이고 그거 뭐 올라가는 거는 눈 달린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워렌 버핏은 그냥 그거 산 거예요. 워렌 버핏이 그전에는 일본 주식 살 생각 전혀 없다는 얘기해왔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약간 정치적인 것도 있다고 그랬죠. 바이든하고 기시다 총리하고의 관계도 작용을 했다는 얘기가 그리 일단 나더라고요. 일본이 침몰하는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죠. 어느 정도 생명선을 연결해 놓고 펌프질을 해줄 거는 지금 해주고. 그것조차도 없으면 진짜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가라앉아 버릴 수도 있다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하나의 표출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2006, 2008년 잠시 워싱턴 DC에 머물 때 그때 피터슨 IIE에서 세미나를 할 때 재무성 차관이 미국 재무성 차관이 하는 이야기가 2001년에서 2003년 동안 일본 엔화를 조작할 때 미국이 묵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중요한 이해 당사자다. 따라서 일본 경제가 급격히 침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양도 해주고 뭐 눈 감아주는 것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건 저 국제정치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팩트예요. 팩트죠. 왜냐하면은 옛날에 팩트이면서 추루스인 거죠. 진실인 거죠. 그렇죠. 그게 과거에 냉전 시대 때 일본을 키웠잖아요. 지금 신냉전이잖아요. 일본을 키워야죠. 왜 우리나라를 키우면 되지 왜 일본을 키웁니까? 우리나라도 키워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제대로 현명하게 외교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외교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외교 문제는 저희들 파트가 아니니까 잠시 비껴나기로 하고 그 박사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엔화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임금도 낮고 그러면 세계적인 고금리는 고인플레이션, 고물가로 인해서 발생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으로서는 야 이제 우리 물가 올라간다. 좋다 좋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본 중앙은행으로서는 뒷좀 지고 올라가도 우리는 금리 올릴 수가 없어. 이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래서 못하고. 아까 전설을 드리는 사람은 인플레가 한번 어느 순간 가다가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맞다. 그럼 하이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엔화는 휴지 조각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그래서 일본이 활성화되면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 경제가 활성화돼서 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금리를 올릴 수 없으니까 물가는 그냥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되는 거죠. 그때 아까 그 말은 500엔도 가고 그 다음에 휴지 조각으로 떨어진다. 그 얘기를 그게 뭐잖았다 이게 이 사람이. 갑자기 노스트라무스도 아니고 아주 이 사람 얘기 듣고 있으면 오싹해요. 탄호 스님이 생각이 나네요. 일본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예언을 하신.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4월에 일본이 내년 4월이겠죠. 마이너스 금리는 이제 폐지할 것이다. 어느 정도 이제 0% 금리나 이런 게 나오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임금이 너무 낮아서 춘투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뭐 불가분 올리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저는 겁니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그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올리는 이유를 물가가 올라가야 그렇죠. 올리겠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물가가 안 올라갔잖아요 그동안. 그러다가 최근에 올라갔죠. 그렇죠. 그거는 뭐 울미계좌 먹기로 올라간 거죠. 1년 반 가까이가 지금 뭐 거의 3% 4%까지도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 물가가 올라간 이유가 일본의 임금도 올라가고 수요가 창출돼서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다. 수입 물가가 비싸서 이게 그 수입해온 물가가 비싸니까 원자재가 비싸니까 이게 국내에 들어와서 상품 생산하면 그게 가격을 증가시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창출돼서 올라간 게 아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요거는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떨어지면 다시 또 원위치 갈 거다. 그걸 되게 두려워해요. 일본 은행에서는. 지금 유가가 70달러 선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떨어졌을 경우에 이제 지금까지 막 올라갔던 물가가 쑥 내려가 버리면은 이거 원위치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결국은 뭐냐.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 안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거의 실질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수요가 창출되겠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올라갈 거라 보는 거예요.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해외 관광객들이 창출해 주고 있죠. 그게 유일한데. 그런데 아까 내가 그 통계를 보니까요. 그게 1조 달러가 안 되더라고요. 해외 관광객 수입이. 근데 아까 저기 뭡니까. 디지털 그 얼마 줍니까? 4조 7천. 4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관광객이 일본을 먹이 살리려고 그렇게 힘써도 그 돈 벌어가지고 디지털 그 저기 로열티 주는데 이거 박으면 아직 저 밑바닥밖에 안 깔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일본 아주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개요대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어쩌다가 일본이 이 지경까지 가는 겁니까? 지금 말씀 듣고 보면 일본 경제는 5년 안에 한번 커다란 또 다른 잃어버린 한 30년을 가는 방향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도 그걸 나오면 정확히 지금부터 다시 또 잃어버린 30년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정치가 안 바뀌는 거래요. 정치가 자민당이지. 지금 기시다 총리가 지지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25% 정도 되나요? 낮은 데는 21%까지 나오죠. 이거 과거 같으면 벌써 바뀌었어요. 그렇죠. 보통 20%대면 바뀌죠. 근데 안 바뀌어요. 국민이 관심이 없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국민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국민은 여기에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자민당 내의 얘기다 보니까. 자민당 내에 딴 나라 세상인 거예요. 국민들하고 관계없이 살아요. 이 사람들. 일본의 정치는 정치학 박사시니까 뭐 정치 이야기는 뭐 저희들이 주로 하지 않습니다만 소위 비즈니스 아닙니까? 가게 전통으로 아버지가 참여하고 뭐 했으면
아들도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장인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예. 일본 정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너희들은 너희 비즈니스 하고 뭐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기업 중심으로 그렇죠. 치고 나가는 게 일반적인 일본의 경제의 모습이었는데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일본 기업도 대기업들이 동력을 잃어버려서 네. 많이 소멸되고 사라지면서 더 이상 거기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디지털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플라자 합의 때 240엔 1달러당 240엔 하던 게 2년 사이에 120엔까지 딱 2배로 2년 사이에 예. 그랬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대기업들이 왕창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란 말이에요. 수출이 뭐 가격이 폭등을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때 일본 정부한테 원망이 많았겠죠. 네. 대기업들이. 예. 거기에 대한 부채가 있는 거예요. 자민당이. 그래서 지금 대기업 지금 살판 났잖아요. 대기업 더 밀어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하하. 이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면에서 보세요. 대기업 살판 나니까 주가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 완전히 이제 살아나는 게 아니냐. 네. 이거 일본의 정치가들 입장에서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막 한국에서도 일본 살아난다 막 얘기 나오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야 나는 지금 공부하다가 거의 쓰러질 뻔했는데 네. 엔저는요. 예. 세금 올리지 못하니까 편법 세금 올리는 거예요. 국민들의 자산을 쫙 빨아당겨 가지고 일본 국가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이해갑니다. 예. 엔화가 100엔 1달러당 100엔 하던 게 200엔으로 떨어지면은 예. 국가 부채가 반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일본은 지금 국가 빚을 갖고 있어요. 예.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쫙 뽑아가지고 예. 그걸 세금으로 명목 세금을 올리면은 이게 선거에 견뎌내지 못하니까 편법을 하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금인데 방금 하신 말씀이 이제 국제 경제 측면에서는 네. poor the neighbor 네. 그래서 이웃을 가난하게 하라. 네. 소위 이제 기축통화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즉 인플레를 발생시키면 발생시킬수록 자기들의 채무 네. 비중이 줄어드니까 네.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해버려 가지고 자기 빚을 갚아버리거나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을 파산하게 만들어버림으로 해서 부채를 탕감하는 그런 작전을 쓴다는데 완전 제국주의죠. 그렇죠. 그거 차이점은 미국은 대외적인데 일본은 대내적이라는 자기 측면인 국민을 거죠.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그런데 국민들은 알 거 아닙니까? 아는데 이거 있습니다. 너희들 옛날에 갑자기 240엔 하던 게 120엔 뛰었을 때 살판 났잖아. 그때 너희들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완전 흥청망청 엄청나게 혜택을 누렸잖냐. 지금 이 정부 그 부채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다 너희들 때문에 생긴 거야. 일본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생각을 갖고 있다. 큰일 날 정치인들이네요. 그러니까 뒤엎어서 대한 세력으로 새로운 정치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만년 여당이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무슨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요. 네. 또 될 거니까. 그렇죠. 저기 기시다 총리가 안 되면 그다음 누가 되겠어요. 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사람 또 바톤 터치하면 되는 건데 뭐.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 변화가 있겠어요. 다 거기에서 다 내각에서 다 장관 하던 사람이 바톤 터치하는데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크게. 우리나라 정부 측면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경쟁도 네.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마무리 삼아서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일본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본 일본 경제학자들이 판단한 일본의 위기론 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학 박사시면서 또 경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이명찬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일본의 어떤 측면의 강점과 약점 이런 걸 한번 요약해 주시고 그렇지만 결론은 어떤 점이 조금 더 도드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요약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한일 간에는 가깝잖아요. 네. 서로 협력하면 좋은 일이 많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오지랖 넓은 한국이 전체적인 아우르고 그게 채우는 거 있잖아. 아주 세밀하게. 요거는 일본이 잘하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를 잘하는 거 보면 이건 일본들의 그 민족성이 아주 부합하는 그거라고 봐요. 이 부분은 특화되는 일본이 아주 잘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 지금도 그 장려 정책을 계속 펴는 것 같고
예. 학자들도 계속 그걸 키워야 된다. 예. 괜히 무슨 뭐 파운드리 만든다고 해가지고 괜히 돈 날리지 말고 일본 특화된 소부장을 잘하니까 여기에도 특화하자. 그렇게 되면 일본 소부장하고 한국의 전체 크게 뭔가 경영 방향 잡고 만들고 이런 부분들하고 전맥시키면 우리는 온전하고 네. 일본은 그 내부에 잘 채워주고 네. 그렇게 되면 이거 내가 볼 때는 전 세계에 이게 엄청난 경쟁력을 갖는 국가 컨소시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네. 이 역사 문제라는 게 아직도 불씨는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헤쳐나가느냐.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제 전공이기도 하고 해서 저도 뭐 이런 얘기 할 기회 있으면 좀 하고 싶긴 한데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긴 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수출 지향적인 나라고 네. 일본은 내수 지향적인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이 어려운 거는 이 서플라이 체인이 파괴되고 이게 제대로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네. 당연히 한국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내부 자체의 예. 노동력이라든가 생산력이라든가 자체 그 동력은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건강하다고 나는 봐요. 이 차이입니다. 네. 한국이 지금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제 배를 움직이면 바다가 지금 폭풍이 몰아치니까 네. 배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일본은 내항에다 딱 정박시켜 놓고 풍파를 별로 안 맞죠.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발전성이 없잖아요. 우리는 네. 배에다 물건 실어서 추출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대서양을 건너다 보면 풍파가 오면은 막 출렁이기도 하고 힘든 거죠. 근데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는 내적 에너지나 내적 그 능력이라 이런 것들은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데 네.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은 국제 정세, 국제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그러지는 않을 거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언젠가 또다시 한번 우리가 올라갈 그거는 국제 경제가 좋아지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수 시장이라는 게 딱 갇혀 있잖아요. 인구는 줄어들죠. 내수 시장 갇혀 있는데 모든 기업들이 좀비 기업화돼요. 네. 퇴출이 돼야 되는데 퇴출을 안 시켜요. 같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 건강한 뭔가 어떤 그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가 이 차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경계를 합니다. 예. 다르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저런 약점과 또는 단점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일본의 약점과 단점을 네. 뒤엎어서 네. 일본을 우리의 역사적 치욕, 굴욕을 되갚아주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저는요, 제가 한일역전이라는 책을 썼다는 거 아실 겁니다. 네. 그 책의 메시지가 딱 하나예요. 그동안 일본은 항상 갑이었고 예. 한국은 항상 을을 취급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일본 사회는 투직 사회, 예.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갑은 을에게 갑질을 해도 되는 사회예요. 네. 을은 그걸 당연하게 당연시하고 받아들인 사회예요. 그렇죠. 그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갑질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무감각이 왜 을은 을질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허파가 뒤집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일본 사회가 항상 자기가 한국보다 위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가능했는데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아노미 상태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네. 역사 문제도. 예. 이 아노미 상태가 없어지고 이렇게 역전이 되는 순간 네. 일본 사회는 한국에 대해서 자기가 을이 되니까. 을이 되면 갑질을 바로 멈추면서 예. 을질할 거예요. 예. 그때가 오면은 한국은 일본이 옛날에 갑질하던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양식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네. 그래서 갑으로서의 뭔가 이렇게 베푸는 마인드를 갖고 갑으로서 행동하면 된다. 네.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는 상당히 평온해질 거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국력을 키우고 일본이 저렇게 어려운 거에 대해서 저걸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저렇게 해서 을로 간다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한 거다.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다. 네. 왜냐? 이게 질서가 평온해질 거니까. 네. 과거에 가해자가 갑일 때는 이게 을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갈등 요소가 생기지만 네. 가해자가 을이 됐을 경우에는 네. 이게
조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사회는 어리 되면은 을로서의 그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럼 역사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강하게 얘기하면 바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일본의 10대, 20대들한테서 나타납니다. 네. 한국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바로 받아들일 거예요. 이게 지금 60, 70대들이 갖고 있는 인식하고 전혀 다르니까 그게 바로 10대, 20대들이 왜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냐.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일본이 옛날에 한국을 식민지했다고? 그게 말이 돼? 저렇게 훌륭한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식민지했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명찬 박사님을 모시고 일본의 엔저 현상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그 배후의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도 천년 만년 간 게 아니고요. 한 국가가 존속한다는 것은 천년을 약속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상당히 희귀한 그런 전례 같습니다. 누구나 다 같이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 건 맞는데,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긍심과 국격과 국력, 그리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바로 세울 수 있는 도덕과 윤리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명찬 박사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또 한 번 모셔서 우리가 극일의 차원이 아니라 네. 또 뭐 친일 반일의 차원이 그런 아니라 차원은 아니죠. 협일의 차원에서 네, 네. 한번 말씀을 또 한번 산업적인 네, 측면, 네. 정치적인 측면 한번 다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우, 저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